휴대폰 진동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의 정적을 찢었다. 액정 위로 뜬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김민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빚쟁이들이다. 소위 영끌을 해서 투자했던 가상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지 반년. 민우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방 한 칸뿐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낚시 가방을 둘러맸다. 한때 아버지가 쓰시던 이제는 칠이 다 벗겨진 낚싯대 하나가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금악 저수지였다. 이곳은 곧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펜스가 쳐진 입구에는 출입 금지라는 붉은색 경고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의 개구멍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무덤 포인트로 불리는 곳이었다. 민우처럼 갈 곳 잃은 사람들이나 찾는 음습하고 버려진 장소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도착한 금악 저수지는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물은 흐름이 멈춘 듯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고, 썩은 수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 멀리 건너편에는 철거되다만 폐가 몇 채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어둠이 아가리를 벌린 듯 검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차라리 귀신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빚쟁이보단 나을 테니. 민우는 자조적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익숙하게 개구멍을 통과했다. 낚시를 하러 왔지만 사실 물고기를 잡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검은 수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때우는 것. 그것만이 그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대충 낚싯대를 던져 넣었다. 수면 위로 야광지의 초록색 불빛만이 외롭게 떠올랐다. 민우는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저수지는 완벽한 정막에 잠겼다. 가끔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첨벙 소리나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민우의 시선이 저수지 가장자리, 말라 비틀어진 고사목 아래로 향했다. 그곳은 수초가 무성해 낚시꾼들이 꺼리는 자리였다. 그런데 어둠 속에 누군가 있었다. 사람인가? 민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중년 남자가 낚시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수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긴 했지만 찌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풍경의 일부가 된 돌덩이처럼, 혹은 그 자리에 박제된 시체처럼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다. 낚시터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저 남자는 어딘가 달랐다. 보통의 낚시꾼이라면 담배를 피우거나 채비를 고치거나 자세를 바꾸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저 남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가 입고 있는 검은색 등산 점퍼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얼핏 보면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앉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왠지 말을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 저 남자의 고요함을 깨트렸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호기심도 일었다. 이 버려진 저수지,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물고기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민우는 소주병을 다시 입에 가져다 댔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술이 넘어가지 않았다. 썩은 물비린내 사이로 저수지의 차가운 밤 공기가 민우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야광지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일기예보에도 없던 기습적인 폭우가 그막 저수지를 덮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에 수면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그나마 드문드문 보이던 낚시꾼들도 황급히 짐을 챙겨 떠났다. 하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좁은 파라솔 하나의 의지에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돌아가봤자 그를 기다리는 건 빛 독촉장과 차가운 방바닥뿐이었다. 빗소리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묻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평온했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고사목 아래 며칠 전 보았던 그 중년 남자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비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앉아있는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했다. 민우는 홀린 듯 낚싯대를 거두고 그쪽으로 향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비현실적인 밤에 자신과 똑같이 미쳐있는 듯한 저 남자에게 동질감을 느꼈는지도. 사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철수 안 하십니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놓인 아이스박스를 열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캔커피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내밀었다. 이런 날은 술보단 이게 낫지. 따뜻할 거야. 민우는 엉겁결에 커피를 받아들었다. 의외로 따뜻했다. 남자는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박씨라고 부르게. 자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나처럼 쫄딱 망하기라도 했나? 남자의 직설적인 물음에 민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비슷합니다. 코인으로 인생 좀 바꿔보려다 지옥으로 떨어졌죠. 젊은 친구가 고생이네. 나는 건설사 대표였어. 한때는 직원만 수백 명이었는데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됐지. 박씨라고 밝힌 남자는 덤덤하게 자신의 몰락을 이야기했다. 묘한 위로가 되었다.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구나. 민우는 조금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날 낚시를 하세요? 고기도 안 잡힐 텐데. 박씨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금 검게 일렁이는 저수지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낮게 깔렸다. 자네, 비 오는 날 물가에 귀신이 많다는 얘기 들어봤나? 네?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물은 음기 그 자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이 하나로 연결되지. 그럼 그 길을 타고 놈들이 내려오거나 물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쉬워져. 경계가 흐려지는 거지. 박씨의 말투는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민우의 등골에 다시금 오한이 스쳤다. 그럼 귀신을 보려고 여기 계신다는 겁니까? 박씨가 천천히 민우를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만이 희미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재주가 없었어.
남들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 내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왜 사업이 망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나?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를 부르고 있거든. 박 씨의 시선이 민우의 어깨 너머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박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얘기가 미친 소리 같지? 30년 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 그때 처음 알았지. 내가 보는 게 헛것이 아니라는 걸.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타닥타닥 파라솔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30년 전이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곳이었지. 박 씨는 다 식어버린 캔커피를 만지작거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빗소리를 뚫고 민우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강원도 최전방이었어. 6.25 때 가장 치열하게 고지전을 치렀던 곳 중 하나였지. 땅을 조금만 파도 탄피니, 녹슨 철모니 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던 곳이었어. 알게 모르게 묻힌 사람들이 산더미였을 거야. 박 씨의 부대는 깊은 산속, 외부와 단절된 요새 같은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병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는 탄약고였다. 산 중턱에 홀로 떨어진 탄약고는 낡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그 자체였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비가 섞여 내리던 밤이었어. 진흙탕이 된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유독 기분이 쎄하더라고. 같이 근무를 선 고참은 김병장이었는데 말년이라 그런지 매사가 귀찮은 사람이었지. 초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매뉴얼대로 근무를 섰다. 김병장은 안쪽 상황실에서 CCTV 모니터를 감시하고 이등병이었던 박 씨는 밖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경계 근무를 섰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상황실 안에서 김병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야, 박이병,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밖에 누구 왔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씨발, 센서가 울리잖아. 저기 3번 철조망 쪽 센서등 들어왔어. 빨리 확인해봐. 박 씨는 고개를 돌려 3번 철조망 쪽을 바라보았다. 탄약고 뒤편, 숲과 맞닿아 있는 가장 음습한 구역이었다. 센서가 작동했음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멸하는 붉은 빛은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짐승일 수도 있고요. 카메라엔 아무것도 안 잡혀. 근데 센서가 계속 울린다고. 야,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찝찝해서 안 되겠다. 김병장이 총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진흙탕을 헤치며 3번 철조망 쪽으로 향했다. 눈비에 젖은 땅은 질퍽거렸고 한 걸음 뗄 때마다 군화가 푹푹 빠졌다. 철조망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박 씨는 보았다. 경고등이 비추는 붉은 조명 아래 철조망 너머 숲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형체였다. 하지만 색이 달랐다. 아군이 입는 얼룩무늬가 아닌 훨씬 더 낡고 색이 바랜 흑투성이의 군복이었다. 형체는 철조망을 잡고 흔드는 것도 침입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김병장님, 저기... 닥
박씨가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리키려던 순간 김병정이 손전등으로 그곳을 비췄다. 치칙! 손전등 불빛이 닿는 순간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철조망과 빗줄기뿐이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고라니 새끼가 건드리고 갔나? 김병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박씨는 분명히 보았다. 그 서늘한 눈빛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형체가 서 있던 자리에 남겨진 흔적을 발견하고는 얼어붙고 말았다. 박씨가 손전등 불빛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다. 질퍽한 진흙 위 철조망 바로 앞에는 선명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김병정님, 이거 보십시오. 김병정이 다가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김병장의 손전등 불빛이 진흙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분명 군화 자국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기괴하게 잘못되어 있었다. 보통 사람이 걸어왔다면 발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어야 했다. 숲에서 철조망 쪽으로 걸어왔거나 철조망을 따라 걸었거나 하는 흔적이 있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딱 2개의 발자국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도 양발이 나란히 놓인 것이 아니었다. 왼발은 정상적으로 철조망을 향해 있었다. 문제는 오른발이었다. 오른발은 왼발 바로 옆에 찍혀 있었지만 발뒤꿈치가 앞을 향하고 발가락이 뒤를 향한 채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찍혀 있었다. 마치 발목이 180도 꺾인 사람이 제자리에서 섰거나 아니면 2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한 발씩만 땅에 딛고 서 있었던 것처럼. 씨발, 이게 뭐야? 누가 장난쳤나? 김병정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그 괴상한 발자국 2개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 비에 젖은 진흙은 깨끗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았다. 박씨는 숨이 턱 막혔다. 아까 보았던 그 형체, 낡은 군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그 존재가 떠올랐다. 그 자세, 꼿꼿이 서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그 자세가 혹시 다리가 뒤틀려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김병장님, 돌아가시죠.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습니다. 박씨가 김병장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평소 같았으면 빠져가지고 어디서 명령질이야 라며 화를 냈을 김병장도 이번만큼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보고는 해야지. 멧돼지 흔적 같다고 하고 일단 철수하자. 2 사람은 도망치듯 초소로 향했다. 등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박씨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철서. 진흙을 밟는 자신들의 발소리 외에 또 다른 발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엇박자로 들리는 질척한 소리. 초소로 돌아온 2 사람은 헐레벌떡 문을 잠갔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김병장은 상황실에 특이사항 없음, 짐승 5인으로 추정됨 이라고 짧게 보고를 마친 뒤 의자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라이터를 켜는데 한참이 걸렸다.
야, 박이병. 너 아까 뭐 봤지? 아까 손가락질 하려다 말았잖아. 김병장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잘못 본 걸 수도 위도 있는데 사람 형상을 봤습니다. 옛날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옛날 군복? 네. 국방색 민무늬 군복이요. 6.15 때나 입었을 법한. 그 말을 듣자 김병장의 얼굴이 더 해숙해졌다. 그는 억지로 헛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다. 야, 이 새끼 이거 겁주려고 작정했네. 귀신? 지랄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공포를 잊으려는 듯 계속해서 박 씨에게 말을 걸었다. 야, 무서운 얘기나 해봐. 원래 이런 데서는 무서운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야. 너 관상 보니까 귀신 좀 보게 생겼는데 뭐 아는 거 없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병장님. 이런 곳에서 귀신 얘기하면 진짜로 모여듭니다. 박 씨는 진심으로 경고했다.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다. 귀신 이야기는 그들을 초대하는 주문과도 같다고. 특히 음기가 강한 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하지만 겁에 질린 김병장은 오히려 더 악을 썼다. 아, 시끄러. 명령이야, 새끼야. 아무거나 해봐. 그래야 안 무서울 거 아냐. 어쩔 수 없이 박 씨는 자신이 겪었던 기묘한 일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릴 적 무당집에서 들었던 방울소리, 꿈속에서 보았던 목없는 여인. 이야기를 풀어놓을수록 초소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귀가 벽 너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대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기괴한 휘파람 소리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교대 시간이 다가왔을 때였다. 교대 근무자들이 저 멀리서 손전등을 비추며 올라오는 게 보였다.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도 잠시였다. 박 씨는 초소 밖으로 나와 교대자들을 맞이하러 가면서도 등 뒤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이었다. 돌아봐. 여기를 봐.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아까 김병장에게 귀신 이야기를 했던 탓일까? 금기가 깨진 것일까? 김병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대하러 온 후임들이 경례를 했다. 김병장은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듯 서둘러 인계사항을 전달했다. 야, 특이사항 없어. 3번 철조망 센서 오작동 좀 있으니까 신경 쓰고. 가자, 박이병. 김병장은 박 씨를 재촉하며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박 씨는 김병장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초소를 벗어나 부대로 복귀하는 내리막길. 그 길은 탄약고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뒤통수가 따가웠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돌아보지 마. 절대 돌아보면 안 돼. 박 씨는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공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앞서 걷던 김병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야,
소리 들리냐? 네?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군가 소리 안 들려? 떼창 소리 같은 거. 김 병장의 말에 박 씨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수백 명의 남자가 목청껏 부르는 군가 소리였다. 하지만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물속에서 부르는 것처럼 뭉개지고 기괴하게 뒤틀린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들이 방금 떠나온 탄약고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김병정님,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셔야 합니다. 박 씨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김 병장은 이미 홀린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저게 뭐야? 김 병장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박 씨 역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 순간 박 씨의 세상이 멈췄다. 탄약고 주변을 둘러싼 철조망, 그 주위로 빽빽하게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까 보았던 그 낡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었다. 하나, 둘, 셋, 아니 수백 명이었다. 하나의 대대병력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탄약고를 빙 둘러싼 채 모두 등을 돌리고 밖을 보고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어떤 병사는 팔이 없었고 어떤 병사는 얼굴 반쪽이 날아가 뼈가 드러나 있었다. 가심에 구멍이 뚫려 검은 피를 흘리는 자, 머리가 깨져 뇌수가 흐르는 자, 전쟁터에서 죽은 모습 그대로 그 끔찍한 형상을 한 수백 명의 원혼들이 어둠 속에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박 씨와 김 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흰자가 없었다. 오직 검은 눈동자만이 텅 빈 구멍처럼 박혀 있었다. 그들이 입을 벙긋거리며 부르는 소리 없는 군가가 박 씨의 뇌리망에 직접 꽂혔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비명이었다. 저주였다. 김 병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박 씨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압도적인 공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공포가 뇌를 마비시켰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턱이 없이 혀만 길게 늘어뜨린 병사 하나가 박 씨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 보였다. 온다.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다. 박 씨의 시야가 암전되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진흙바닥으로 힘없이 꼬꾸라졌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눈을 떠보니 의무대였고 김 병장은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더군. 박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캔커피를 찌그러뜨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민우는 더 이상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저수지가 갑자기 수백 명의 원혼이 묻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김 병장은 제대할 때까지 헛소리를 했어. 그들이 온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결국 의가사 제대를 했지. 나는 글쎄, 내가 본 게 진짜인지 환각인지 의무관들은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진단했지만 나는 알아. 그건 진짜였어.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낚싯대를 걷지 않은 채 젖은 옷을 툭툭 털었다. 자네, 아까 내가 왜 여기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나? 그들이 나를 부른다고 했지. 그의 눈이 다시금 민우를 향했다. 이번에는 연민인지 경고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조심하게. 자네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영혼의 틈이 벌어져 있어. 그 틈으로 놈들이 속삭이지. 편안해질 거라고. 이리 오라고. 나처럼 말이야. 박 씨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꼬깃꼬깃한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게. 그리고 웬만하면 이 저수지에는 다시 오지 마. 여기도 터가 안 좋아. 아니, 사장님, 이걸 왜? 그냥 30년 전에 내가 보여서 그래. 살아. 어떻게든 살아남아. 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낚시 장비도 의자도 그대로 둔 채였다. 민우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검은 우비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마치 저수지의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우는 며칠 동안 저수지를 찾지 않았다. 박 씨의 이야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 독촉은 멈추지 않았고 현실의 고통은 공포를 무디게 만들었다. 일주일 뒤 민우는 다시 금악 저수지를 찾았다. 갈 곳이 없었다. 혹시나 박 씨가 다시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고사목 아래는 비어 있었다. 그가 두고 간 낚시 의자와 아이스박스만이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물건들은 마치 유품처럼 쓸쓸해 보였다. 민우는 박 씨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박 씨가 말했던 그 부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물을 보고 있으면 검푸른 수면 아래서 누군가 손짓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냥 뛰어들까? 위험한 생각이 민우의 머릿속을 맴돌기는 데어 시작했다. 박 씨는 어디로 갔을까? 정말 그들의 부름을 따라간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을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민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집주인은 방을 빼라고 통보했고 핸드폰은 끊겼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민우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장소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두었던 곳, 그리고 박 씨와의 기묘한 인연이 있었던 곳. 금악 저수지였다. 2년 뒤 초겨울. 금악 저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재개발은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었고 저수지는 더욱 황폐해져 있었다. 갈대숲은 으스스하게 우거졌고 썩은 물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민우는 저수지 뚝방길을 걷고 있었다. 2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옷은 낡았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탁했다. 그는 뚝방 끝 수심이 가장 깊다는 수문 쪽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에는 유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민우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무섭기보다 차라리 평온해 보였다. 저 속으로 들어가면 빚쟁이들의 고함도 배고픔도 패배감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거기 자네 아닌가?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툭방길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 박 씨였다. 하지만 2년 전 빗속에서 초라하게 캔커피를 마시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강인해 보였다. 마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다. 박 사장님?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령을 본 것 같았다. 박 씨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허허, 역시 자네였구만. 여기서 다시 볼 줄 알았어. 아직 살아있었군. 박 씨가 민우의 어깨를 툭 쳤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유령이 아니었다. 어떻게 여기... 자네가 생각나서 와봤지. 사실 나도 오늘이 내 2번째 생일 같은 날이거든. 박 씨는 민우를 억지로 차에 태웠다. 그리고 근처의 따뜻한 국밥집으로 데려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이자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박 씨는 민우가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민우가 그릇을 비우자 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 2년 전 그날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궁금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자네한테 돈 쥐어주고 떠난 뒤에 나도 자네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죽으려고 했지. 박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나는 그때 저수지가 아니라 한강으로 갔어.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이나 보고 죽자 싶었거든. 마포대교 위에서 신발을 벗고 난간에 섰지. 그럼 어떻게 다시... 그때 봤어.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걸. 박 씨가 몸서리를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고 물을 내려다볼 때 물속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식당 안에 온기는 따뜻했지만 박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민우는 다시금 한기를 느꼈다. 박 씨의 눈은 2년 전 그 빗속에서처럼 깊고 어두운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마포대교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 강물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비까지 내려서 물살이 아주 거칠었지. 이제 끝이다. 편해지자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는데 박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물 위에 얼굴들이 있었어. 얼굴들이요? 그래, 한두 개가 아니었어. 수백, 아니 수천 개의 얼굴들이 강물 위로 둥둥 떠올라 있었어.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그 희끄무레한 얼굴들이 전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군. 민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나? 슬퍼 보이지도 고통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어. 그들은 웃고 있었어. 아주 기괴하게 입꼬리를 찢으며 비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어서 와. 빨리 와. 네 자리 여기 있어.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수많은 눈동자가 나만 보고 있었어. 마치 맛있는 먹잇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물고기 떼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지. 내가 떨어지면 저 수천 개의 손이 나를 잡아채서 저 차가운 물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어. 그때 박 씨는 깨달았다고 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죽음은 더 끔찍한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내가 살아서 겪는 고통은
저 물속에서 저들에게 뜯어먹히며 영원히 갇혀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무서워진 거야. 박 씨는 난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다시 다리 위로 기어 올라왔다고 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어서 네 발로 기어서 다리를 빠져나왔다고 했다.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펑펑 울었어. 억울해서 운 게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빌면서 울었지. 그리고 다짐했어. 저 물귀신들한테 내 영혼을 줄 바엔 차라리 악착같이 살아서 이승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박 씨는 민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막노동판부터 다시 굴렀지. 죽기 살기로 하니까 되더군. 귀신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독하게 사니까 운도 따르더라고. 팝씨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내밀었다. 새로 시작한 건설회사의 대표 명함이었다. 오늘이 딱 2년 되는 날이야. 내가 그 다리 위에서 도망쳐 나온 날. 그래서 자네 생각이 났어. 자네도 그때의 나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었으니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민우군, 죽지 마. 저 물밑에는 자네를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놈들의 장난감이 되고 싶나? 박 씨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자가 전하는 처절한 경고였다. 살아서 나중에 나한테 밥 한 끼 사. 그게 자네가 저놈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저수지 둑방길에 섰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국밥 때문인지 아니면 박 씨의 이야기 때문인지 민우의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박 씨는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2년 전 그가 쓰던 낡은 낚싯대였다. 이거 그때 자네가 보던 그 자리에 두고 갔던 건데 누군가 챙겨뒀다가 고물상에 팔았더건 내가 우연히 다시 찾았지. 박 씨는 낚싯대를 민우에게 건넸다. 가져가게.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와서 낚시나 한번 하지. 그 전까지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고. 민우는 낚싯대를 받아들었다. 손에 묵직하게 감기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것은 단순한 낚싯대가 아니라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은 자의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 주었다는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민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차에 올랐다. 연락해. 내일 회사로 한번 찾아오고.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다.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우는 다시 저수지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검은 물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민우의 눈에는 물속에서 손짓하는 환영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박 씨가 말했던 그 수천 개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이 상상되었다. 안 가. 절대 안 가. 민우는 주머니에 있던 유서를 꺼냈다.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잘게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저수지 위로 떨어졌다.
마치 물속의 존재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 같았다. 기다리지 마. 난 안 갈 거니까. 민우는 낚시 가방을 고쳐맸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수지의 물결 소리가 아쉬움에 우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둠이 깔린 툭방길을 걸어 나오는 민우의 그림자가 가로등 글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패배자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공포를 딛고 삶이라는 더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가는 한 남자의 그림자였다.